안녕하세요. 청춘 스마트 클래스와 강연남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아입니다. 드디어 주아 효과의 김주아 대표님 이렇게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정말 너무 평상시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스타 PD님, 우리 김민식 PD님과 함께 돼서 저도 너무 오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MBC 강원 영동에서 강연남과 손잡고 큰일을 냈기 때문이죠. 절묘한 콜라보, 쌍방향 융합 콘텐츠, 청춘 스마트 클래스를 마련했는데요.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운 요새 언택트 시대에 토크랑 강연이 어우러진 평생교육 지식 콘텐츠 청춘 스마트 클래스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김주아 대표님 강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강연을 듣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 강연을 온 국민이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나를 팔면서 우리는 어쩌면 나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인데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는 정작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청춘 스마트 클래스에서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영업의 달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고자 김주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먼저 김주아 대표님의 강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요새 여러분 기획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획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뭐 개인 SNS 계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팬이 정말 많아지고 그런 우리 그걸 만약에 사업에 적용한다면 또 고객이 많아지고 그렇게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어떻게 비즈니스를 여러분 기획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그 사례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관점을 좀 바꿔보자. 그럼 관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예전에 1996년도죠. 그때 독일 베를린 그 올림픽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아디다스가 후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1등부터 전부 다 이제 그러면 아디다스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등으로 들어오더라도 전부 다 아디다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키라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이키도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1등부터 이미 50등까지는 전부 다 아디다스로 후원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를 들고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그때 나이키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관점을 바꾸자였습니다. 그래서 왜 1등은 항상 먼저 들어오는 사람만 1등인가?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1등일 수는 없는가? 라고 해서 1등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때 누가 그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지? 라고 하는 걸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제 찾게 되냐면 바로 가장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라톤에 도전하신 분을 여러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가 이제 찾아봤더니 78세의 하인리 할아버지이셨어요. 저희가 후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거를 열심히 여기저기다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우리 하인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들어오실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이분이 1등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송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비추는데 그 하인리 할아버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입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나이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그 할아버지를 사람들은 계속 이제 주목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그때 이후로 나이키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스포츠의 정신을 우리가 바꿔버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남다르게 사람들한테 관점을 바꿀 것인가. 뭔가 우리 하다못해 주변에서 뭔가 세일즈 한다고 칠게요.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남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거든요. 근데 남하고 똑같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하는 분이셨는데 대부분 우리는 부동산 하면 언제 돈을 마지막에 계약 쓰고서 그때 이제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꿔요. 아예 프레임 자체를 바꾼 게 뭐냐면 부동산 투어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집을 보러 가는 프로그램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오늘 여기서 집을 그냥 보고 나면 왠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고 라는 어떤 부담감도 있고 좀 미안함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이미 내가 소액이지만 돈을 내고 같이 투어 프로그램을 결제한 거라면 이 사람이 편안하게 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는 매출이 더 많이 떠버렸어요. 왜냐하면 좋은 집들을 이제 같이 보러 가는 것들을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랑 하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투어도 전국에서 또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로 해서 오히려 추가 수익까지 발생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기획이 먼저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요새 워낙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뭔가를 뭐 물건이라던가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그러면 거기서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달라 보이지? 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 이제 넘어가면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차별화 하나로 러브콜 받는 사나이인데요.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청년인데 찾아오셨어요. 뭔가 사업은 하고 싶은데 자본은 많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저한테 좋겠냐라고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예전에 강아지를 씻기는 일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미용이나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해보셨어요? 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저 블로그에 글 써봤고요. 요거 생각해봤고요. 요런 아이디어 짜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 오케이, 두 번째 거 아이디어, 오케이, 세 번째는 이거 기획이었네. 자,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이게 밖으로 드러난 게 있냐고. 다 본인 머릿속에서 일어난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세상이 바뀔 수 없다. 여러분, 아이디어는 절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일단 시작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장님 우리 시장 조사가 좀 필요하니 일단 밖에 뛰어나가셔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 그런 보호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털을 좀 빗겨준다거나 손톱을 좀 잘라준다거나 아니면 항문 털 같은 거 좀 정리해준다거나 기지 같은 걸 다듬어준다거나 이런 걸 좀 제공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럼 그분이 아마 물어볼 거야. 나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러시냐?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일단 시장 조사하고 오는 게 일단 첫 번째 미션입니다. 라고 제가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그분이 그 다음 말씀이 뭐였게요? 저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돈 얘기는 또 왜 나오냐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위를 사든 뭔가 이런 거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얼마 듭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최소한 50은 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입금을 해드려요. 저희 강아지 그 목욕비까지 해서 같이 함께.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제 딱 핑계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뼈를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뼈 맞으셔야 돼요. 뭔가 하려면 방법,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면 핑계가 보인다. 저 이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너무 훌륭한 분인 게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되지를 연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어떤 거를 기획하게 됐냐면 강아지를 씻겨주는 거를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대형견이 조금 더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도 대형견을 그런 입장이라서 알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이제 만약에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씻기려고 하면 키로당 얼마를 받아요? 키로당 뭐 한 10,000원 정도, 8,000~9,000원? 그러니까 뭐 한 40kg, 50kg 되면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용을 조금 절감해주고, 집에 가서 씻어준다고 하면 여자 혼자 사는 집이나 이런 데는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뭘까를 찾다가 그런 차를 하나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차도요,
그것도 하려고 하니까 또 방법이 보인 게 가서 저희에게는 꿈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차를 좀 개조한 다음에 탄생한 게 바로 개신이라고 네, 개신이라고 이것이 MBC에도 TV에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되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템이 됐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세상에 없던 아이템이 정말 무수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비즈니스를 이번엔 어떻게 연출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기획했으면 이번엔 연출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제가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이런 거 많이 못 보셨어요? 점, 포, 정, 리. 제가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저희 제주도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점포정리라고 쓰여 있는 화장품 가게였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집이 1년간 점포 정리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장사가 너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점포 정리한다고 하니까 아, 가격이 좀 싸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계속 사게 됐고, 그러니까 이분이 문을 못 닫네. 근데 본인 생각에도 아,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점포 정리를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인터넷보다 싼 집. 지금도 거기 장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걸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집을 정말 달리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 앞에다가 배너 같은 거 걸 때도 그냥 이제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다녀간 집이라고 해서 유명 인사가 다녀갔다면 그걸 그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 이 집 다 돌아서 결국 오는 집, 단골이 많은 집 같은 이런 배너 같은 거 세워놓으셔서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배달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돌아섰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작은 디테일로 우리 여기는 좀 뭔가 다르다라고 보일 수 있을지를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반찬을 새로 하는 가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써놓던가, 무언가 여러분만의 내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거셔서 아, 이 집은 뭔가 좀 달라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주도에는 굉장히 미신이 많아요. 왜냐면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왕왕 있었어서, 그래서 바다에 가면 막 이렇게 빨간 천, 노란 천 막 이렇게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있었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요새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로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할수록 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래가 점집, 정답. 사람들이 불안할 때마다 가는 곳이 가장 호황기가 되는 곳이 점집이랍니다. 용한 점집들의 비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저 집이 용하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까? 실제로 제가 이제 마케팅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한 집인데요. 여기가 왜 장사가 잘 됐을까?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상담 심리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여러분 연출해 볼 수 있겠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이 용하다고 했던 그 점집, 저도 몇 번 갔었던 그 점집이 나중에 제가 마케팅의 눈으로 봤더니 아, 전부 다 마케팅이었구나를 깨달았거든요. 여기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여기가 바로 이런 거 했었던 거예요. 한 지역에 15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 못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납니다. 그 집 아무 때나 가도 못 만나. 선생님 만나려면 기다려야 돼. 아니면 비행기 타고 그분 계신 곳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뭔가 더 귀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여기가 가격이 굉장히 셌어요. 한 명당 얼마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 더 재밌는 일이 많아요. 마케팅의 눈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갔더니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오늘 몇 명 거 보실 거예요? 오늘 몇 명 거 보실 거예요?
오케이, 몇 명? 몇 명? 아, 그래.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분들 돌아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다 이제 거기 문을 닫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 진짜 오늘 꼭 봐야 되는데 꼭 봐야 되는데 하는 사람 다음번에 안 올까요? 예. 바로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꼭 또 새벽부터 그 집에 줄을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서 있어야 볼 수 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뭐 온갖 세탁소 뭐 이런 분들이 아, 그 집 되게 용해 이러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지역 사회에서.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또 하는 재미있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차례가 돼서 진짜 선생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 옆에 누가 앉아 계셔요. 어떤 여자분이 서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게 어찌 보면 왕이 하는 말을 옆에서 받아 적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가 주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종이를 받았어요. 요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실 거예요? 고이 싸서 여기 품 안에 넣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동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관찰해서 본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오늘 순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또 2030 아마 우리 청춘들이 정말 많이 들을 테니까 뭔가 소액으로 또 창업하고 싶을 때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실제 사례예요. 여러분 와플을 가지고 지하철 매장에서 이제 팔게 됐던 거예요. 정말 작은 몇 평 되지도 않는 그런 거기 안에서 와플을 여러분 파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장사를 잘 되게 할까요? 여기가 석 달도 안 돼서 누가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권리금 5천만 원 받고 그냥 팔고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정말 연출을 아주 잘했어요. 그 연출을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이런 거 했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해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가끔 길 가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을 때 잘 봐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파란 옷 입은 저기 젊은 분 잠깐 여기 좀 서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지? 하면서 또 서는 사람들이 나타난다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나보다 약간 당차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면 우린 지나가다가 아, 예 하면서 도와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나가는 분들을 지목해서 세웠어요. 여기 잠깐만 서보시겠어요? 여기 실제로 서보시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뒤를 줄을 서게 되고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그 뒤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 집 뭔가 장사가 잘 되나? 해서 그 뒤에 줄을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PPT 제목이 뭐예요? 줄을 서시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집이 매출이 정말 많이 뜨는데요. 그 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요거였어요.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린 게 아까워서 절대 하나 안 사간다는 거예요. 거기 3개, 4개 그거 다 주세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나중에 그 계속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와서 아, 저 이거 좀 권리금 좀 받고 좀 이렇게 사게 해주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했는데 이분이 인테리어에 한 1,500만 원 더 들이더래요. 이분이. 그러면 거기 벌써 5천만 원에 6,500만 원을 들인 거잖아요. 그럼 장사가 잘 돼야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파리가 날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라고 알려줬는데 그걸 그대로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실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좀 많이 되셨나요? 역시 고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고수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감사해요.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또 정말요? 김주아 대표님, 이 주아 효과 김주아 대표님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사전에 올린 질문인데 그걸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네네. 첫 번째, 얼마 전 드라이브 스루 출간 기념회를 하셨는데요. 네네. 언택트 시대에도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랑 네, 좋아지느냐 네, 이걸 묻는다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뭔가요? 저분의 필요는 뭘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건 뭘까? 그분한테 필요한 걸 찾는 것 같아요. 내게 필요한 걸 찾는다. 줄 수 있는 걸 찾는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힘든 거 물어보셨는데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힘들 땐 없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나 봐요. 기도의 힘으로. 예, 기도. 어제도 하루 1시간 기도를 하면서 항상 이 방송 오늘 보시는 분들도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분이 다시 또 뛸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조언자는 다시 또 꿈꾸게 해주고 또 다시 희망을 보게 해주고 앞으로 또 뛰어나가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뭔가 힘들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기도로 항상 채우곤 한답니다. 네, 너무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사실 이 기도를 해서 조언을 얻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먼 곳에 있는 분이거든요. 모습을 잘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아주 우리와 보이지 않고 아주 먼 곳에 있는 분인데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좀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보다 때로는 멀리 있는 분에게 답을 얻는 것도.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김주아 대표님 영상을 보고 귀에 쏙쏙 박힌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요. 표정, 말투, 목소리까지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에 대해 특별히 연습하거나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따로 뭐 이렇게 배워보진 않았고요. 횟집에서 배웠어요. 횟집에서. 횟집 알바 오래 하면서. 중2 때부터 알바를 하시고 네네. 횟집에서 알바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싫어하네. 이분이 왜 표정이 굳었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정말 타고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길러진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했다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람들한테 일단 이렇게 얘기를 던져봤더니 좋아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재밌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네. 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런 말이 있는 거야 하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항상 웃고 있는데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아우라 같은 게 느껴져요 라고 하는 말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난 그냥 그걸 외우죠. 외워서 그거랑 비슷해 보이는 분에게 가서 그 얘기를 똑같이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담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꾸로 저는 말 잘하고 싶어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배려인 것 같아요. 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얘기 들려주고 내가 뭔가 꼭 얘기해 줘야 된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로 표현해서 저분을 하게 해줄까. 예를 들면 야 조용히 해가 아니라 얘들아 목소리 좀 낮춰줄래? 라고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여러분 바꿔보신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좋을 것 같아요. 장사, 영업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사는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아 대표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왠지 저도 청춘 스마트 클래스 그리고 강연남 여기에서 저만의 이야기를 청춘들을 위한 저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저 너무 기대됩니다. 청춘 스마트 클래스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건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단어 다 너무 설레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도 설레고 스마트, 우리 다 스마트해지고 싶죠. 클래스, 수업. 예전에는 우리 클래스 가는 거 싫어했죠. 학교에 수업 들으러 가는 거 싫어하고 교실에 앉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 내 삶을 좀 더 재미나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춘과 스마트와 클래스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기대됩니다.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드라마 PD 김민식입니다. 청춘 스마트 클래스와 강연남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저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인생은 20대에 만들어진다입니다. 저는 사실 드라마 PD이기도 하지만 매년 한 권씩 책을 내는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책이 예, 그동안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이제 16만 부, 17만 부가 됐고요. 예, 대만에 해외 판권 수출돼서 대만에서도 팔리고 있는 이런 책인데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가 나갔을 때 리뷰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책 읽어보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래. 아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어 잘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했던 생각은 그러면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인 사람은 다 동시통역사가 되고 다 그러는 걸까? 영어를 다 잘하게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로 1년에 인세로만 1억 이상씩을 벌고 와. 제가 이제 MBC PD로 받는 월급보다 책으로 버는 인세나 강연료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니까 주위에서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야,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는 거야? 출판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러길래 제가 또 책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써봤니? 저는 매일 아침 회사 출근하기 전에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한 편씩 글을 쓰다 보면 누구나 다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7년간 제가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리면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도 역시나 까칠한 리뷰가 달립니다. 이 사람 MBC PD잖아. 야, 저 사람은 블로그에 MBC PD니까 글 쓰면 사람들이 와서 읽는 거지.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 블로그 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막 그거 글을 읽을 것 같아? 아니야. 이 사람은 PD니까 책 쓰고 강연 다니고 하는 거야. 예, 여러분, 방송사 PD는 다 책 쓰고 강연 다니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에서 회화책 한 권을 외우면 누구나 다 영어를 쉽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일 아침 써봤니에서 블로그에 매일 글 쓰는 습관을 기르면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다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영어책도 외우라 그러고 매일 글도 쓰라 그러고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 막 그러길래 제가 세 번째 책에서는 아주 쉬운 걸 권해봤습니다.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는 여행책에서 제가 92년 대학교 4학년이던 92년에 유럽 배낭여행을 떠난 후 작년도까지 매년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닌 그런 기록의 소유자거든요. 제가 이제 인생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이다라고 하면서 여행책을 썼더니 여기에 또 리뷰가 달려요. 이 사람은 먹고 살만 하니까 여행 다니는 거야. MBC PD잖아. 96년도서부터 MBC 다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 이렇게 든든한 직장이 있으니까 여행 다니는 거지. 제가 이 리뷰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생각은 뭐냐면 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현재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러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럼 저는 20대 지금 이제 이것이 청춘 스마트 클래스 여러분들이 만약 20대, 30대라면 20대 내가 이미 이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었을까요? 제 20살 때 사진입니다. 제가 방위병일 때 모습인데요. 정말 우울하죠? 저는 정말 이 시절의 사진을 보면은 가서 타임머신이 있으면 타고 가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너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 시절 사진 한 장 더.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꽈티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양 유니버시티 리소스 엔지니어링. 제가 자원공학과 나왔거든요. 자원공학과 뭐 하는 과인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과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신입생 때 수강 신청할 때였어요. 보니까 과목이 석탄 채굴학, 석유 시추공학. 원래 한양대 광산학과였어요. 근데 광산학과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자원공학과라고 이제 그럴듯하게 해놓으니까 저처럼 고등학교 내신 등급 15등급에 7등급 반에서 50명 중에서 22등 하던 이런 어릿한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죠. 정말 우울한 건 그 시절의 저의 성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대학 성적 증명서를 공개합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2학년 1학기 87학번인데요. 2학년 1학기에 영어 3가 D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영어를 D를 받던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언제 영어를 하게 됐느냐? 군대 가서 영어를 했는데요. 제가 군대 신병훈련소 갔을 때 진짜 우울했던 게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신병훈련소에 있으면 그나마 유일한 낙이 뭔지 아세요? 바깥에서 위문 편지가 오는 건데요. 예, 신병훈련소에서 유일하게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는커녕 여자 동기한테도 편지 한 통 못 받아본 남자 접니다. 왜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우울했어요. 진짜 군대에서 저희 그 고참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다며? 야, 여자 손은 잡았니? 죄송해요. 여자 손 한 번 저는 못 잡아보고 군대 갔어요.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봤어요. 왜 여자들은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왜 여자들은 날 좋아하지 않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멋진 구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좋아, 내가 더 멋진 내가 되기 위해서 특기 하나를 만들자. 적어도 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근거 하나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영어 공부였어요.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연애 편지를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써보자라고 생각했어요. 91년도에 쓴 시인데요. 에러 시간이 없다. 도무지 사랑할 시간이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시를 제가 큰 소리로 낭독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연애가 안 되는 상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쓴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제가 91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쓴 시인데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이걸 쓰잖아요. 시를 쓰면은 그때 당시 도트 프린터라 그래서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글을 한 10편 정도, 20편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출력해서 호치키스로 찍습니다. 그걸 학교 앞에 있는 그 복사집에 가서 인쇄를 하고,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한 20부, 30부 정도 해가지고 제가 아는 제가 관심이 있는 모든 여학생들에게 학보 사이에 끼워서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보내자. 근데 그 연애 편지를 난 너를 좋아해가 아니라 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 에러. 나는 연애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죽겠단다. 이런 말을 이제 써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저 사람 MBC PD니까 저 사람이 책을 쓰고 블로그를 쓰면 사람들이 읽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자원공학과를 나와서 MBC PD가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었어요. 저는 PD는 신문방송학과 나오고 언론정보학과 나온 사람들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PD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혼자서 연애편지로 글을 많이 썼던 겁니다. 방송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논술이거든요. 저는 논술을 어려서부터 20대 때 혼자서 글을 써버릇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사 논술 시험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에 합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대에 꾸준히 글을 썼기 때문이죠. 논술 연습을 한 겁니다. 그 논술 연습을 방송사 논술 준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연애 편지 쓰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거고요. 저는 저걸 이제 민식의 글밭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요. 넌 좀 웃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공대 다니는 공대생이 연애시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랬었고요. 가끔씩은 쓸 글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발행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월말쯤 되면 어떻게든 글을 모아야 되는데 쓸 글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뭘 하느냐?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책에서 좋은 글귀가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눈 겁니다. 여기 이 글귀 자세히 보면요. 외모와 재주와 특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대학 사회에서는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듯이 사람의 가치 기준은 인격과 교양과 지식에 있다. 전 너무너무 간절하게 나 괜찮은 놈인데 왜 아무도 나를 안 사귀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책에서 읽은 글귀를 옮겨 적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MBC 입사를 합니다. 근데 PD가 되고 났더니 방송사 입사했더니 주위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공대 나오고 영업사원하고 그래서 한 번도 영상 문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잖아. 너 PD 잘할 수 있겠어? 좀 걱정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야? 그래서 저는 하루에 회사 자료실에서 영화를 3편씩 빌려서 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5시부터 7시까지 한 편 보고요. 퇴근하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 2편을 봅니다. 이 기록은 그때 당시 다이어리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날짜별로 보면요. 하루에 영화 3편씩을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나름의 평점을 매겨놓은 거거든요. 와. 자, 이걸 6개월 동안 하면요. 6개월 동안 수백 편의 영화를 보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 저는 잘나서 내가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건데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그냥 찌질인데 언젠가 나는 영어를 잘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매일 하루에 영어 문장 10개씩을 외우는 겁니다. 꾸준히 10개씩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방송사 PD인데 언젠가 나는 퇴직하면은 작가가 되고 싶어.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는 작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는 겁니다. 여행. 제가 맨 처음 떠났던 여행은 대학교 1학년 때 떠났던 자전거 전국 일주입니다. 13명이서 출발을 했고요. 하루에 200km씩 달립니다. 한계령을 자전거로 넘어가요. 오르막 오르는데 3시간 걸립니다. 이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요. 중간에 자전거 내려서 끌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끌고 가도 돼요. 단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면 완주 탈락입니다. 전국 일주 완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밟아서 한계령을 넘어가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하고 최종 종착지인 임진각까지 가는데요. 13명이 출발해서 완주한 사람 4명 남았어요. 그 완주자 중에 한 명 낀 거죠. 이야. 맨 끝에 오른쪽에 이러고 있는 게 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해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행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냥 자전거 한 대 끌고 여행을 갔어요. 왜냐하면 여행이란 저는 내가 마음 먹었을 때 그냥 어느 순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여행을 먼 곳으로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여행 막 이런 걸로 책 쓸 때 저의 소망은 뭐냐면 서울 둘레길을 걷고 완주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내 옆에 있는 길을 그냥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행인 거예요. SNS의 시대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SNS의 시대에는 어쩌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휴대폰을 많이 보고 사회적 관계망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왜소해지거든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은 뭐예요? 여러분 평소 모습을 다 올리나요?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잘 나갈 때를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는 모습 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모습 또한 사람들이 가장 잘 나간 모습을 올려놓은 걸 보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니까 모든 사람이 나 빼고 다 잘 먹어. 나 빼고 다 잘 살아. 나 빼고 다 돈도 많아. 다 잘 지내고 비싼 물건 다 쓰고 있어. 나 빼고 다 이런 거 새로 나온 물건들 다 쓰고 있어. 우울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한 성취를 우리는 애써 폄하하게 돼요. 얘는 집에 돈이 많은가 보네. 아유, 그래. 부모님이 돈 많이 물려주니까 그냥 돈질하고 다니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댓글을 다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속으로 외치죠. 이건 공정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요. 사람을 공장에서 기계로 똑같이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닌 이상은 모두가 똑같이 공정한 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주어진 그 조건에서 내가 있는 나의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20대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나는 탄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내 전공은 광산학과야. 난 뭘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할 때 저는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누군가 다른 사람도 한 적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책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자신이 그 찾은 답을 책에 또 남겨놨을 거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책을 읽던 어느 날 1990년 가을에 울산 시립 남부도서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다독상 최우수상 수상자라고. 제가 1년 동안 2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제 진로를 찾았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진로를 찾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로를 찾아서 MBC PD가 돼서 예능도 하고 드라마 내조의 여왕, 뉴논스톱 하면서 막 내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2012년 MBC 파업 때 제가 나가서 이제 파업서 주동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 삭발 농성하고 단식 투쟁과 삭발 농성을 동시에 해봤거든요. 춥고 배고픈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고요. 그때 회사에서 6개월 정직 받고요. 그리고 검찰이 저한테 구속영장 2번 청구하고요. 와. 심지어 징역 2년형을 구형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근데 이렇게 힘든 게 왠지 낯설지가 않아. 20대도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40대 중반에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고 송출실에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20대에는 더 우울했거든요. 그 우울했던 시기를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2016년도에 또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제가 블로그에 매일같이 책 한 권씩을 읽고 리뷰를 올리면서 작정을 한 게 뭐냐면 내가 20살에 1년에 200권을 읽었으면 이제 나이 45이면 20살 때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성장하고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 올해는 나는 적어도 200권보다는 더 읽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요. 그해 2016년도 저의 블로그에 250권의 책을 읽고 독서 일기를 올립니다. 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20대 했던 영어 공부가 제가 나이 50에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는 밑거름이었고요. 그리고 20대 했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던 것이 나이 50에 다시 새로운 어떤 인생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영어 교사라고 누구나 다 동시통역사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사 PD라고 누구나 다 책을 쓰는 건 아니고요. 전 지금 제가 뭔가 다른 게 있다면 그건 제가 20대 한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던 1980년대 말에 저는 영어 공부를 했고요. 아무도 책을 1년에 10권, 20권, 30권 정도 읽을 때 1년에 200권을 읽었던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북한산 산행을 갔어요. 갔다가 백운대를 오르는데요. 보니까 그 백운대 그 바위 암벽에 나무가 있는데 아니 왜 쟤들은 그 바위 틈에서 저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을까?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산에 가서 바위 틈에 나무가 자란 걸 보면은 거기에 흙이 없거든요. 그냥 바위에 살짝 틈이 있고 거기에 흙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무의 씨앗은 자신이 자랄 자리를 정하지 못해요. 자긴 그냥 씨앗은 떨어진 자리에서 자라야 돼요. 자, 근데 씨앗이 저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바람에 불려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새가 날아와서 똥을 찍 쌌는데 그 안에 이제 나무에 씨앗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필 그 똥을 찍 싸고 씨앗이 떨어진 그 자리가 암벽, 그 높은 산에 그 암벽 흙도 없고 물도 없는 그 환경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씨앗이 의외로 잘 자랍니다. 오히려 다른 데 떨어진 애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가지를 내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잎을 피울 때 제일 필요한 건 햇빛이거든요. 여러분 흙이 많고 물이 많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많아요. 이미 울창하게 자란 숲속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는 주위에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나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근데 씨앗이 떨어졌을 때 암벽에 떨어지잖아요. 바위에 주위에 어차피 나무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얘가 조그마한 떡잎 하나만 내면 그 떡잎은 햇빛을 무조건 100%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잎만 피워내면은 이 구역은 나 혼자 다 먹는다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만의 어떤 환경이 있겠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나는 어차피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서 나는 뭔가를 해야 되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20대 때 했던 일이에요.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저는 험한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위산, 이 암벽에 피어나는 나무, 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20대에 만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야. 전 또 강연하면서 이제 여쭤볼 것도 생각나고 막 이래서 하고 있었는데 강의에 또 몰입돼가지고 놓쳤어요. 암벽과 같은 이야기도 너무 와닿았고 네. 그 2017년도부터 네. 매년 이제 책을 매년. 내오셨잖아요.
그 요새 막 블로그다 뭐다 글 쓰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런 팁이나 노하우 같은 거 알려줄 만한 게 있을까요? 글 쓸 때 이런 저는 거 하죠. 사람들이 글을 잘 쓰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잘 쓰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마다 오늘도 나는 쓰레기 한 편을 쓰겠어 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편하게 그냥 간편하게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반창고를 미리 붙여요. 어차피 그 사람들 돈 안 내고 보는 건데 뭐 블로그니까 어차피 맞아. 돈 안 당신은 낸다. 그냥 돈 안 내고 보는 거 그리고 당신들은 읽을 때 3분, 2분, 3분이 읽지만 나는 이거 그래도 나름 1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좀 못 쓰면 또 어때? 약간 그런 그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작가가 되기에 정말 좋은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온라인에 올려놓기만 하면 불특정 다수의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저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책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온라인에 글부터 올리셔야 되고요. 나의 글을 올리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게 저는 온라인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사실 드라마 요새 직접 보기보다는 뭔가 넷플릭스나 그렇죠. 아니면 뭐 왓챠 네. 이런 걸로 네. 좀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PD님들에게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런 PD님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바가 있을까요? 사실은 공중파에서 이제는 OTT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죠. 이걸 억지로 다시 공중파로 끌어오는 것 쉽지 않아요. 저는 이럴 때는 한번 따라 흘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대에 발맞춰서 어쩔 수 또 없어요. 도전을 어쩔 수 해보자는 없어요. 말씀이구나. 너무 좋네요. 청춘 스마트 클래스와 강연남 김주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와, 좋은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진짜.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기회 자주 오겠죠? 돌아오지 않을 2030 시절 설레고 즐거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마음을 얻는 말로 그리고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